안녕하세요. 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먼저 주에 3주 전에 제가 여기 와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와서 혹시 들으신 분 몇 분 되시죠? 그러시군요. 네. 혹시 공인중개사님 여기 혹시 계신가요? 한 분 계시고 서초구 쪽에 관악구요. 멀리서 오셨네. 서초구 쪽에 계신 분들은 저를 다 아세요. 서초하고 강동. 제가 이제 공직생활을 서울시 그 도시계획 분야에서 한 8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동구청에 그 부동산 정보과장을 하고 서초구청에 부동산 정보과장을 로 마무리를 지면서 국장으로 승진하면서 퇴직을 했어요. 제가 공직생활을 거진 40년을 했습니다. 나이가 좀 어려 보이죠? 감사합니다. 근데 40년 했는데 한 개 다른 쪽에 일은 안 하고요. 전문 직종이 그 토지를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부동산 분야에서 40년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공직생활에 같은 분야에 40년 한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직업이 뭐냐면 부동산 전문 행정사를 하고 있고요. 행정사라는 제도가 여러분들 요즘에 좀 생소하죠? 그죠? 근데 행정사라는 게 뭐냐, 변호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듯이 행정사는 말 그대로 행정기관에 관련된 일을 다 할 수 있는 직업이 행정사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요즘에 뭘 하고 있냐면 고서대 대학원에서 부동산 관련된 개발론과 자산관리론 이런 거를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뭐 퇴직하고 나서 강의도 하고 또 개인 사업으로는 토지 및 빌딩을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하고 저하고서 따지고 보면 제 고객분들이세요. 근데 뭐 사업적인 얘기 하긴 좀 그렇고요. 오늘 자산관리 실무라고 한 게 제가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일단은 실무 사례 위주로 강의를 드린다는 취지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흔하게 접하는 내용 중에서도 사고가 난 사례든가 아니면 이런 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놓친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실무 사례 위주로 하면서 이렇게 기본적인 강의를 해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무 사례를 지나서 뒤쪽에 가서는 먼저 번에 이제 제가 2주 강의를 하나로 묶었어요. 먼저 주에 다른 분하고 저거 해서. 그래서 수익형 호텔에 관련된 문제하고 평택 쪽에 대한 그 문제, 그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요즘 한 이슈로 뛰는 게 이제 서울은 다 개발이 다 끝났잖아요. 사실상 서울에서는 개발을 손댈 수 있는 땅들이 거진 없어요. 마지막 남아있던 마곡지구나 방배동까지도 다 이제 개발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손댈 수 있는 거는 그린벨트밖에 없어요. 서울을 개발한다 그러면 아니면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하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해드리고 만약 이번에 부족하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 이런 거 쓸데없는 농담은 넘어가고 제일 뭘 해야 되죠?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알고 저러려면 우선 중개업계에 계신 분들하고 친구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인들이 그렇게 많이 하면 다니면서 나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반대로 많은 정보를 얻어서 그 많은 지식과 그런 걸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는 부동산 관련된 사이트가 잘 돼 있어요. 옛날 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부동산 관련된 사이트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공직에 있을 때.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 쳐보시면 제 이름 쳐보시면 지금 서울 뭐 광장이라든가 서초 부동산 포탈, 서초 부동산 포탈이 원조가 돼서 그게 원조가 돼서 부동산 광장이 됐고요, 서울에. 그 다음에 국가에서 만든 온나라 포탈, 그 다음에 실거래가 시스템 있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한 게 뭐냐면 전자계약제도예요. 전자계약제도까지는 제가 작업을 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
지번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 거진 다 알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거래 현황도 시장 상황도 실거래가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지방 땅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문에 이제 특히 경제지의 부동산 면을 많이 보시면, 꾸준히 보시다 보면 거기에 컨셉이 들어오실 거예요, 아마. 어디가 개발이 되고 어떻게 변화가 되고 그런 걸 들여다보면 많은 정보가 취득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요즘에 이제 뭐 인터넷상으로도 뭐 기본적으로 현장 안 가더라도 로드뷰가 있어서 다 보실 수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컴퓨터상으로 보는 거하고 현장에 가서 체험하시는 거하고는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내 눈으로 내가 지하철에서 직접 걸어가서 체험도 해보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 하나 예를 들게요. 별장부지라고 이제 하나 땅을 샀어요. 내가 별장을 지려고 뭐 예를 들어 강화도에다가 땅을 해서 바닷가에 좋은 땅을 샀어요. 근데 이제 지도에 보니까 바다에 붙었고 뭐 현장이 대지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좋잖아요. 현장 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 정도로 좋으면.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서해가 어떻죠? 서해 바다가 조수간만의 차가 제일 큰 데가 서해 바다잖아요. 그러면 그 그림에서 봐서는 바다가 있는데 현장 가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별장을 줘놓고 거기에 바닷가에서 보트라도 요트라도 하나 사놓고 활용하려고 그랬는데 물이 접하지 않으면 물이 들어오는 때가 일률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었지만 그런 사안이 있듯이 현장을 가서 확인하지 않고는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고요. 특히 뭐 이제 뭐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이거 건축허가 50평, 전용 면적 50평, 그거 괜찮네. 근데 같은 50평이라도 땅이 어떻게 생겼느냐? 근데 건물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따라 틀려요. 극과 극을 달릴 수가 있죠. 실용적이게 돼 있는 집도 있을 수 있고 설계를 잘못해서 쓸모없게 돼 있는 집도 있어요. 그렇듯이 그 현장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부동산 관련된 일을 챙기거나 매매 계약을 할 때는 현장을 확인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뭘 확인하라고 그랬죠? 현장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 기획부동산이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엔 좀 뜸해지긴 한 것 같은데 제가 공직에 있을 때 강원도 땅은 다 버려놨어요. 저기 동계올림픽이다 뭐다 해가지고 강원도 홍천, 횡성, 뭐 평창 이쪽 일대 임야도를 한번 뛰어보십시오. 땅이 완전히 난도질이 돼 있어요. 택지화식으로 해가 전부 분할이 돼 있는 거죠. 현장 가보면 어느 위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도 뭐 땅값 싸고 나중에 집 질 수 있다 생각하고 도면에 보니까 그림이 쫙 잘 그려져 있잖아요. 그냥 그것만 보고 믿고 사셨는데 현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건축허가도 안 나는 땅들이거든요. 이런 절개지에다 있는 것도 사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도 기획부동산 땅 사신 분이 있죠. 제가 퇴직하고 나서 상담 오는 분 중에 70%가 기획부동산 땅이에요. 그거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서초에 제가 있다 보니까 일단 이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계약서를 직접 써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직접 쓰셔야 되는 경우. 재계약 같은 거. 근데 재계약 같은 거 쓸 줄 모르시니까 중개업소 가서 부탁을 하잖아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굳이 중개업소 가실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서초구 부동산 정보 포털에 들어가시면 계약서를 자동으로 쓸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번지만 누시면 공적 장부랑 연결이 돼서 자동으로 그냥 기본이 다 들어갑니다. 서초구는 지금 제가 그렇게까지 해놨어요. 그러니까 기본 계약서는 다 돼요. 상가구 뭐고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특약사항,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특약사항하고 매도인 매수인만 쓰시면 뭐 계약서 누구나 가능한 거잖아요. 서식이 다 돼 있어가지고 만들어져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그래서 완전히 그런 거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서초 부동산 정보 포털인데 이게 원조예요. 우리나라의
전산정보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원조입니다. 이게 원조가 돼가지고 이거에 의해서 나머지 모든 포털 사이트가 발전이 돼서 개발이 됐고, 요것도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까지는 제가 시켜놓고 퇴직을 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 뭐 실거래가니 뭐니 다 볼 수가 있는데, 서초 부동산 정보 포털의 좋은 점은 뭐냐면 실시간으로 뜬다는 거예요. 계약이 체결돼서 실거래가 신고가 되면 바로바로 뭐 떠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정보 포털,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이라든가 국토부에 있는 온나라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에 되어 있는 실거래가 시스템은 한 달 정도의 기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거래가가 이루어지더라도 금매로 이루어지는 게 있고 또 정상적인 가격으로 이루어진 게 있는데, 국가에서 하는 거는 금매로 이루어진 거나 가격이 기복이 큰 거는 버려요. 개수가 큰 거는 버리고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로는 써서 활용해서 놓는 거고요. 서초 부동산 포털은 그냥 있는 그대로 나타나게 해놨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거 서초구밖에 볼 수 없다는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근데 이게 해놓고 나서 여기에서는 뭐 모든 재직명도 다 보실 수 있고 부동산 관련된 소식도 다 보실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게 벤치마킹이 돼서 이걸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게 전자계약 제도예요. 근데 이제 전자계약 제도라는 게 여러분들은 일단 거부 반응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세원 노출이 다 되는데? 그렇잖아요. 대다수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빌딩을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뭐 임대소득에 따른 세원 노출이나 이런 게 다 되면 어떡해요? 왠지 불안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는요, 우리나라가 이 조세 이 시스템이 세계적에서도 아주 뭐 최강의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노출이 안 될 수가 없고요. 다만 시간 차이일 뿐이지, 그럴 바에야 지금 근데 지금까지 지금 실거래가 시스템 전자계약 시스템이 아직은 조세에 반영하는 걸로는 돼 있질 않아요. 근데 언젠가는 갈 거죠. 언젠가는 갈 건데 일단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전자계약 제도로 하게 되면 좋은 점은 뭐냐면, 특히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뭐가 좋냐면 행정 처분 받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자계약에는 제대로 작성이 안 되면 화면이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서류에 만드는 절차나 이런 게 잘못되면 넘어가질 않아요. 체크를 해야 될 게 안 했다든가, 행정처분 받는 게 뭐 중개확인 설명서에 체크할 게 안 했다든가 뭐 이런 거잖아요. 면적 틀리게 썼다든가 뭐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저기서는 공적장부에서 다 자동으로 기본적인 게 만들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지용계 확인원상에 뭐 상업지역이다, 뭐 그린벨트 지역이다, 이런 것도 표기가 다 돼버려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작성하기가 편한 거죠. 요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요게 부동산 관련된 사이트인데 이건 다 사진 하나씩 찍어 놓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인쇄물 하나씩, 요런 건 하나씩 드려도 되는데, 이거 보시면 기본 정보는 다 얻으실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은 서울 전 지역에 대한 정보에 대한 걸 다 열람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부동산 포털은 경기도에 관련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경기도 부동산 포털이 나중에 개발되다 보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경기도에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경기도에 대한 개발 계획까지 들어있어요. 저게. 그래서 경기도권은 포털이 경기도에 관련된 거는 상당히 조금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용적이 있게 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는 여러분들이 사고 파는 모든 거에 대한 거래 가격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단독주택 볼 수 있고요. 농지 볼 수 있고요. 아파트, 뭐 오피스텔, 뭐 이런 거래된 내역이 다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지번에 대한 위치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특히 그 지방 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찾으시는 수밖에 없냐면, 읍면까지 가고요. 읍면까지 조사해서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도시객사 용도 지역이 있어요.
뭐 관리 지역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생산 녹지 지역이든가 자연 녹지 지역이다 그러면 그 용도 지역에 맞는 땅이 내가 갖고 있는 땅의 리까지는 나오거든요. 면을 클릭하면 그 리에 계획관리 지역인데 그러면 계획관리 지역에 거래된 내역을 보시면 여기 주변이 얼마 정도의 그래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구나 하고 아실 수가 있어요.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중개업소도 몇 개가 없어가지고 이걸 팔으려면 얼마에 내놔야 될지 알 수가 없이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는 뭐가 좋은 점이 있냐면 인허가라든가 이런 거 내가 이 땅을 사서 공장을 짓고 싶다 그러면 공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그 시스템에서. 근데 저걸 100% 믿으시면 안 되는 게 현장하고 또 달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법률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해도 도로가 있어야 되고 근데 뭐 그런 건 안 따지거든요. 법적으로 계획관리 지역에 뭐뭐뭐 질 수 있어. 자연녹지 지역에 뭐뭐뭐 허가가 날 수 있어. 이 정도 수준입니다. 공장이 가능하다 안 하다. 그 정도 수준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가능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는 게 토지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고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는 말 그대로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땅들 많이 갖고 계시면 지방 같은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이 많이 돼서 토지 보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꼭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보통 분들이 개별 공시지가 높아야 보상 가격이 높다고 생각들 하세요. 그렇게 생각들 하시죠? 그렇잖아요. 공시지가가 높아야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요. 근데 사실 공시지가는 미치는 영향이 하나도 없어요. 세금만 많이. 고수시네. 맞아요. 세금만 많이 내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이 공시지가를 내가 구청에 있을 때 내곡동이나 뭐 강동에 이제 뭐 이렇게 개발되는 지역이나 이런 데들 사는 주민들이 맨날 민원 내는 게 뭐냐면 공시지가 올려달라고. 그럼 올려달라고 그러면 난 올려줄 수는 있죠. 까짓 거 뭐 법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올려드릴 수는 있겠지만 들여다보면 그거가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거죠. 대신에 뭐가 미치냐.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있어요.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내 땅이 표준지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땅이 표준지가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자기 땅이 표준지가 되어 있으면 조금 득이 되진 않아요. 감정평가 보상받는 토지 안에 들어있는 땅이 표준지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건 뭐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표준지라는 건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서초구 같으면 뭐 예를 들어 필지수가 한 50만 필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표준지는 한 1000개에서 200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용도 지역에 맞게끔 권역별로 맞게끔 그 표준지를 선정하는데 표준지는 그 지역에서 제일 가격이 좋은 물건도 아니고 제일 나쁜 물건도 아니고 가장 중간쯤에 가는 걸 표준지로 선정을 해요. 그러니까 표준지 가격은 이 동네에서 가장 중간지쯤의 수준의 표준지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걸린 분이 이제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약간의 차이 있는데 표준지 공시 가격에다가 지가 변동률과 또 토지에 생긴 형태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토지 보상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24는 여기에 들어가면 모든 재증명을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뭐 구청 갈 필요도 없고요. 자택에서 다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인터넷 프린터기만 있으시면 됩니다. 참 좋은 세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온전한 부동산 정보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뭐 중개업소에 관련된 정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뭐 조상 땅 찾기라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는데 실거래가는 어디서 확인 가능하나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에 다 들어있어요. 주택가격 알려있고 표준지 공시지가 들어있고 개별 공시지가 들어있고 건물 주택가격이 들어있죠.
다만 이제 그 상가 같은 경우 과세 표준액은 안 들어있어요. 제가 빌딩 이런 거 실거래가요. 예, 빌딩에 대한 실거래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들어있고요. 국토교통부. 네. 그래서 요 사이트만 아시면 한 번씩 들어가서만 해보시면 뭐 한 단계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보는 정보에 대한 거를 많이 습득하실 수 있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매매 시의 유의사항인데 우리가 여러분들 뭐 일반적으로 보면 다들 뭐 이제 중개업소에서 기본적인 걸 해드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나라는 1950년대에 뭐가 있었죠? 오늘 국가적으로 남북정상이 만나는 날이잖아요. 굉장히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방송에서 보고 왔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6.25라는 게 있었죠. 1950년대. 6.25 전쟁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지적 공부를 몇 년도에 만들었냐면 1910년도 토지조사 사업이 이루어졌고 1918년도에 임야조사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에 공부를 만든 겁니다. 지적도가 만들어지고 임야도가 만들어지고 토지대장이 만들어지고 임야대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공적 장부를 일제시대 때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인해서 공부가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100% 타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공적 장부가 한 7, 80%가 다 탔다고 보시면 돼요. 전쟁으로.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뭘 했냐면 공부를 전부 복구 작업을 했죠. 복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 뭐 시골에 뭐 연세 드시는 어르신들은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 옛날에 복구를 하면서 뭐 동네 분들의 인후보증도 세우고 옛날에 등본 띄었던 거 지적도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새로 조합해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제주사 때 최초에 만들었던 공적장부 이런 걸 다 찾아서 거꾸로 만든 거죠. 그래서 만들어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크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지방 땅은 아직도 토지대장상에 있는데 지적도에 없는 땅이 있을 수 있고요. 임야 지적도에 있는 땅이 있는데 토지대장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대장 지적도에는 다 있는데 등기부등본상에 없는 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게 좀 뭔가 안 맞는 부분이 발생되는 소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 지방 땅 같은 거 취급할 때는 꼭 공적 장부를 100%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측량상의 오차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측량을 할 때 인공위성 측량을 합니다. 위성에서 받아가지고 전자기계로 해가지고 하니까 미리까지 나와요. 경계가. 그런데 지적 공부를 만들 당시에는 뭘로 만들었죠? 재래식 장비로 했잖아요. 그때는 줄자도 없었어요.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자로다가 측량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특히 임야 같은 경우는 대나무자로 끌고 다니면 그 거리나 제대로 잴 수가 있었겠어요? 민둥산이라도 어려운데 나무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물론 뭐 측량을 저도 뭐 측량사입니다만은 기술적인 방법에 의해서 측량을 했지만 오차는 상당히 많이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그 임야 같은 거 취득을 할 때는 특히 뭐 6,000분의 1, 3,000분의 1 축척이 그렇잖아요. 그런 땅은 면적이 늘고 줄고 합니다. 줄을 때는 몇백 평이 줄기도 하고요. 어떤 땅은 몇백 평이 늘기도 해요. 그리고 같은 값이면 어떤 땅을 사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몰라요. 그러니까 땅을 사기 전에 실질적으로 이 땅이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측량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근데 측량비가 본전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 강남권역에는 경계가 뭐로 돼 있죠? 수치로 돼 있잖아요. 숫자로 돼 있어요. 경계가 도면에는 나와 있지만 그게 경계가 아니라 수치 지적이라 좌표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사시는 분들은 좌표로 돼 있어서 내 경계가 변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도면에 돼 있는 지적도상에 돼 있는 경계는 날씨가 추우면 쪼그라들었다가 날씨가 너무 늘어났다가 하다 보니까 그게
날씨 굳은 날 뭐 이러다 보니까 지독도가 줄고 늘고 보이지 않게 미세하지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강남권이나 이런 데는 토지구역정이 사업한 지역은 전부 수치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독도에 보면은 축척이 1000분의 1, 500분의 1 되어 있는 거는 전부 좌표가 수치로 되어 있다. 근데 나머지 지역은 다 도상에 의한 경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그 1200분의 1 지역 같은 데는 특히 강북 지역 이런 데들은 많이 있거든요. 뭐 관악 이런 데들은 많이 있어요. 아까 관악에서도 보셨는데 그런 거는 땅이 그래도 최소한도 아마 관악의 땅값이 싸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대는 되잖아요. 안 되는 땅도 있긴 있더라고 위쪽에 올라가니까. 그런데 한 평이면 값이 1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 경계 측량 해봐야죠. 측량비 한 5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면적이 실제로 더 나오는지 덜 나오는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제도적인 모순점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돈이 얼마가 드냐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공적 장부를 만드는데 그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새로 만든다는 게 정부 차원에서는 부담스럽고 사업 우선순위에도 지금 드러나는 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앞으로는 이제 기술이 첨단화돼 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뭐 드론을 띄워서라도 위성 측량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아마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첨단화 가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이 되면 이제 공부가 전자도면화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오차가 줄어들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면적이 주는 분은 청산을 받을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실지 면적이 100평인데 공부상 실지 면적이 98평이 나왔다 그러면 2평에 대한 거는 늘어난 사람한테는 감정평가를 해서 2평이 된 걸 받아서 이쪽을 드리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맞죠. 근데 이제 그때 가면 뭐 감정평가가 높으니 낮으니 하고 또 이제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공부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셨던 부분보다 색다른 보이지 않는 그런 비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게 집을 살 때, 팔 때. 살 때는 뭐가 중요하죠? 내가 집을 살 때는 취득세. 취득세는 의무적으로 내셔야 되니까.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예측 안 하고 샀다가 돈을 겨우 어렵게 장만해가지고 뭐 5억 정도 만들어서 집을 사는데 뭐 이제 대출 받고 뭐 하는 걸 마칠 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은행 대출 정도 나와요. 그러면 가능하다 그러는데 저는 취득세나 이런 비용에 대한 걸 생각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변수의 돈이 나오니까 당황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살고 팔 때는 그런 걸 좀 감안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취득을 했으면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다가 또 이제 피해를 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과태료가 있습니다. 기본적인데 여러분들 여기 오셨으니까 본전은 뽑아 갖고 가셔야죠. 재산세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이 언제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6월 1일이요. 그럼 집을 팔을 때는 언제 팔아야 돼요? 5월 30일 이전에 팔아야죠. 그죠? 살 때는? 6월 1일 이후. 아, 그거 누가 가르쳐 줬어요? 다른 데서 배우셨나 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굉장히 중요하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 금액이 커요. 굉장히 큽니다. 이거 날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계약서 쓸 때 아무 생각 없이 쓰시는 분 많이 있어요. 근데 상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육자를 사는 매수인이 6월 달에 사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파는 입장에서는 에이 무슨 소리야 5월 달에 해. 나 돈 빨리 받아야 돼. 이렇게 나가야지. 세금 얘기하면 추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금액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부과 기준일이 6월 1일이라고 하다 보니까 건물을 새로 졌어요. 빌딩을. 신축 건물을 지은 거예요. 신축 건물을 지으면 원시 취득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원시 취득일은 당해일까지 들어가요. 6월 1일이. 그래서 모르는 분은 자기는 안다 그러고 서류를 넣었는데 6월 1일날 준공이 된 거예요.
그것도 장안평에 무슨 경남관광 호텔이든가요? 그 맞은편에 대형 오피스텔을 제 선배가 2개를 줬어요. 2개 빌딩을. 20몇 층짜리를. 그거 날짜 6월 1일 준공 받아가지고 세금이 한 5억 정도 맞으셨어요. 하루 차이로. 그죠? 그러니까 그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축 건물은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6월 1일 이후에 준공이 나셔야 된다. 준공서류도 잘 넣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넣는 건축사도 많고요. 그냥 적당히 빨리 내면 되지. 근데 이 날짜를 잘 보시고 하시라는 얘기죠. 미리 하시는 것 같겠는데, 이렇게 임박해서는 저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 동네가 이제 원룸이 많잖아요. 여기 원룸 갖고 계신 분들. 원룸. 많이 갖고 계신 거 아는데? 원룸 갖고 계신 분들 여기 없으세요? 갖고 계시잖아요. 원룸이든 투룸이든.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진짜 실제 사례예요. 양재동인데, 제가 이제 호서대 벤처정보대학원에서 이제 박사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자가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같이 가르치는 교수님이 부동산의 고수가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재테크를 잘해서 원룸도 꽤 많이 갖고 있어요. 갭 투자를 해가지고 근데 제주도 좋아. 개수는 무짐작에 많아요. 근데 빚도 상대적으로 많죠. 자기 돈이 많지 투자되진 않았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수요가 많아서 그러지 만약에 부족하면 임대료 안 나오면 큰일 나는 사안이죠. 그런데 어떤 사안이 발생됐냐면 매매 계약이 이제 이 양반이 한 3, 4월쯤에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이 이제 5월 20일 취득을 했는데, 토지를 취득했는데, 행정기관에서요, 고시원은 여러분들 주방 기능이 되게끔 돼 있어요? 안 되겠어요? 고시원은 절대 안 되잖아요. 근데 대다수 또 이렇게 해놓은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그냥 고시원으로 취득을 한 거예요. 이분은 주택이라고 안 보고 취득을 했죠. 그런데 계약하고 잔금이 5월 20일 잔금인데 중간 과정에서 행정기관에서 점검이 나온 거예요. 그거 주방기구하고 다 싱크대 설치돼 있고 다 돼 있으니까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적발을 했네요. 적발하니까 구청에서 바로 행정조치 하잖아요, 요즘은요. 입법 건축물. 건축물 대장에 위법 건축물이라고 표기를 한 거예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주택인지 모르고 샀는데 등기를 넘기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종부세가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종부세를 맞은 거예요. 산 사람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뭔 일이야? 그랬더니 이게 지금 무허가 건물이 불법으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잔금을 주는 날 돈 아끼지 말고 공적 장부 몇 푼 되지도 않아요. 5천 원도 안 나와요. 뭐 다 떼어봐야. 예? 공적 장부를 다 떼어보셔야 돼요. 근데 특히 공인중개사님들은 떼어봐야 되는데 안 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미리 떼어보잖아요. 미리 떼어봤다가 다 이상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날 그런 일이 생기면 저게 만약에 저거는 중개사고잖아요. 가지고 중개업소랑 그분이랑 소송까지 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또 매도인한테는 혼을 내주고 싶은데 사신 분이 이제 중개업소하고는 끈끈한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을 좀 안 다치게 하고 그분한테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중개확인 설명서에 불법 건축물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거든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특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서초동에 있는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하고 방배동에 있는 물건인데 미장원이었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잔금이 금요일날 받았어요. 잔금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늦은 시간이니까 법무사가 등기할 시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미리 요 이 땅 대출 준비 다 했다가 대출까지 또 받아먹고 튀었어요. 돈 다 받고 대출도 받고. 우선순위가 은행이 먼저 설정이 돼 있죠.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주말 계약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편하시니까 뭐 직장 다니고 이러시는 분들은 주말에 집에서도 계약서 쓰잖아요. 별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저께 내가 전화로 받은 사례가 뭐냐면 계약금만 받고 이제 여기 세 들은 사람이 이제 소유자 이제 이사 간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계약금만 받고 둘이 짰는지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세도 안 내고 또 소송 가는데 그런 사람이 한 1년 이상 끌고 공짜 장사하다 나가요. 절대 입주시키면 안 됩니다. 입주했다가는 거기 뻗팅기면서 세도 안 내지 소송을 가니까 명도소송 가가지고 뭐 질질질질 끌면 1년은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완전히 애를 먹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내가 아는 분이 어저께 또 당했더라고요. 저한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참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조심하시고요. 아까 이제 위법 건축물이라는 게 이제 을구에 나옵니다. 건축물 대장에. 건축대문에 이제 불법이냐 아니냐 그 뒤쪽에 보면 위법 건축물이다 아니다가 표시가 돼 있어요. 이거 꼭 건축물 대장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대장상에는 있지만 등기가 안 돼 있는 것까지는 관계가 없어요. 건축물 대장상에는 뭐냐면 건물에 대한 거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건축물 대장이 우선이고 등기는 소유권에 대한 것만 우선이에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등기에는 건축물 대장이 이제 건물 등기가 있는데 건축물 대장이 없다. 그거는 불법 건물이에요. 뭐냐면 이제 준공이 못 나고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불법 건물을 져서. 아주 준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이제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데 등기소에도 그 해주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건물 등기만 갖고 믿지 마시고 건축물 대장도 꼭 띄워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꼭 확인하시고요. 특히 그 임대차 계약할 때 보면 원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편의상 몇 호 쓰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지하실 같은 경우를 이제 우리가 보통 101호라고 쓰잖아요. 근데 101호로 매매 계약서 체결하면 그냥 뭐 확정일자 받아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공부랑 일치되게끔 계약서를 써야 돼요. 자제분들 이제 못 모르고 어디 전세 계약서 특히 그 지하든 2층이든 1층이든 지하가 있는 집은 보통 101호서부터 시작 출발해서 실제 1층인데 201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부르는 거랑 계약서는 공부상 돼 있는 걸로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틀리면 법률적인 효력이 없어요. 확정일자 안만 받아놔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옛날 건물들을 하나 빠뜨렸는데 94년도 이전의 건물들은 상가 건물들은 거진 다 옥내 주차장이 있어요. 1층에 옛날에는 그때 당시 건축법상 1층에 건물 안에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장에 가보면 특히 그 중개업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현장에 가보면 사무실로 다 돼 있어요. 그 불법 건물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중개를 해줬다. 주차장 자리인데. 근데 인허가가 안 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중개사고죠. 근데 이제 대다수 보면 그 94년도 이전 과거 건물들이 그렇지 최근의 건물은 도면에 다 위치 표시가 돼 있죠. 근데 옛날 거는 위치 표시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생기는데 특히 오래된 건물은 뭐 의무적으로 1층에
점포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한 자리는 저 주차장이 들어있구나 하고 아셔야 돼요. 건축물회장에 주차장이 돼 있는데 현장에 주차장이 없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 점포 중에 주차장 자리가 있는 거예요. 단 이제 주차장 자리가 그 어떤 경우에 허가가 나냐면 그냥 사업자 등록만 되는 인허가, 구청의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자 등록만 되는 거는 세무서에서는 그거 확인 안 하니까 사업장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모르지만 행정기관에 인허가 받아야 되는 거는 99%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공부를 놓쳐서 사고들이 많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연계 확인원. 이 토지연계 확인원을 여러분들은 이제 의무적으로 이걸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게 토지연계 확인원을 띄면 그 땅에 대한 값어치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요. 도시계획상 상업적이다, 주거적이다, 주거적도 1종이다, 2종이다, 3종이다. 이런 게 다 표기가 된 거고, 여기가 뭐 개발제한구역이다도 표기가 다 나오고, 규제사항은 다 나와요, 여기에. 하다못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인지 아닌지도 표기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떼어보세요. 이걸 안 떼어보시다 보니까 다양한 사고들이 많이 생기는데, 특히 이거 모르세요? 찍으실래요? 이건데 이건 다 웬만한 분들은 아실 텐데, 토지연계 확인원이라는 게 있고요. 제목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에 인터넷 들어가면, 아까 내가 사이트 알려드린 거에 들어가시면 다 그냥 저런 거 다 무료 열람이에요. 돈도 안 들이고 열람하실 수 있고. 근데 거기를 다 믿지 마세요. 표기가 안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을 졌는데 공동으로 졌다. 이런 건 표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위법사항 표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등본을 띄셔야 돼요. 최종 확인은, 기본적인 거 확인은 인터넷으로 확인하시고, 실질적으로 내가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는 등본을 꼭 떼어보세요. 관련 증명. 토지연계 확인원은 의무적으로 이걸 확인하셔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거는 이제 지력도에 대한 얘기구나. 아까 이제 지력도,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 서산에 있는 땅인데, 지번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4-3하고 4- 다른 번지하고 하나의 필지였는데, 쪼가리가 둘이 됐는데, 면적이 바뀌어져 있어요. 더욱 눈으로 봐도 굉장히 크잖아요. 위치가 바뀌어져 있네요, 위치가. 근데 저분이 이제 이 큰 땅덩어리 가지고 계신 분이 미국의 교민이에요. 미국 시민권자. 한국에 안 지내시다 보니까 이 작은 땅을 갖고 계신 분이 자기 조상 땅의 묘를 여기다 갖다 썼어요. 요렇게 묘자리가 있잖아요. 예? 예. 그 묘를 쓰고 그래서 세월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기가 막히게 자기 땅이 큰데 번지는 작은 땅에 가 있고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국에 지본을 고치려고 20번을 비행기 타고 들어왔다 나왔다 하셨는데 서산시청에서 저 묘자리 핑계대고 안 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미국계 회사 한국 대표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본사의 에이전트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그분을 면담해 보니까 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한 비행기 타고 한국을 20번이나 들어왔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었겠어요. 근데 내가 30분 상담하더니 알았습니다. 2, 3일 내로 처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서운해서 가신 거예요. 너무 무성의하다. 미국서 상담하러 들어왔는데 근데 제가 이틀 만에 해결해 줬잖아요. 진짜로 해결해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건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고 구청의 과장이고 뭐고도 저한테 꼼짝 못해요. 법으로 따지고 내용을 많이 아니까. 저건 해드렸어요. 정정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번 바뀌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를 공적 장부를 꼭 확인하려는 얘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바뀐 사례고요. 아까 면적 줄고 느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토지 이용의 미확인으로 발생된 이제 사건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토지 연계 확인원을 이제 이 땅에 경매가 나갔어요. 평택에 있는 땅인데 경매가 나갔는데,
이분이 이제 폐기물 공장을 쓰기 위해서 공장 부지를 찾는 이 폐기물 공장으로 인허가 나가 있는 게 경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아는 교수를 또 통해서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저걸 경매를 받았어요. 근데 경매를 뭐 30억대 되는 게 한 10여억대 받았나 봐요. 아주 너무 싸게 잘 받았다고 고맙다고 이제 인사도 받고 뭐하고 이제 뭐 했겠죠. 그런데 뭐를 놓쳤냐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안 떼어본 거예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떼어보니까 절대농지, 경제진흥지구. 그러면 절대농지에는 뭐가 나가냐면 폐기물 공장으로 허가 나간 건 맞아요. 나간 건 맞는데 이분은 뭐를 쓰려고 그러냐면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게 이제 폐비닐, 그죠? 그거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녹여서 재활용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걸 준비하기 위한 공장을 샀는데 여기는 농업용 폐기물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용 비료를 만들기 위한 그런 걸로 허가가 나 있는 거예요. 같은 폐기물 공장이라고 물어보니까 됩니다. 됩니다 했겠죠. 포괄적으로 폐기물 공장이니까. 근데 그 용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떼어본 거예요. 토지용계 확인을. 의심을 했어야죠. 토지용계 확인원상 절대농지고 뭐 경제진흥지역은 뭐냐면 농지경지 정리 사업을 해서 땅 경계가 불합리한 걸 갖다가 택지 조성을 해서 농사를 짓기를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게 경지정리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지역들이 거진다가 절대농지에 요즘 절대농지가 없어졌죠. 경제진흥지구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할 수 있는 게 용도지역도 잘 안 바뀌어요. 그거는요. 왜냐하면 남들은 그 땅이 같은 개발한다 그래도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개발한 땅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또 우선순위로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땅이 있으면 다른 땅을 먼저 개발하고 돈을 들였는데 거기다가 잔뜩 돈 들여놓고 또 그걸 바로 개발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경제진흥지구 같은 경우는 금방 개발이 좀 어렵고 대신에 농가주택은 가능합니다. 농업용 창고 가능하고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분은 그렇게 샀어요. 그래가지고 뒤늦게 이제 뭐 그거 수습하려는데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은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방은 뭐 이제 뭐 산에 따라서 좀 쉽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어떻든 그런 어려운 사안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듣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티로폼 폐기물 처리장을 활용 목적으로 샀는데 안 되는 거예요. 되질 않아요. 토지용계 확인은 아주 의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띄워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10분 정도만 쉬시죠. 뭐. 잠깐 쉬었다가 하시죠.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약 75평, 연면적 약 200평의 수익형 부동산 개발 사례입니다. 인지도 있는 브랜드와 연계하여 임차인이 선호하는 최상의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소호 사무실을 계획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1층 필로티를 활용한 편리한 주차, 풀옵션 주거 공간과 독립된 옥상 정원, 전용 면적 5평에서 7평대까지 고급 임대주택의 수익 극대화가 되도록 가구와 자재를 선별하였습니다. 풀옵션으로 전자제품, 가구류와 집기류가 모두 포함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매각 시 자산가치가 높을 건축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보유 부동산과 투자 부동산의 탁월한 시장 분석과 주거 공간의 경험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수익을 함께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위탁, 전속, 일반 관리 등 건물주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수금 책임제로 월세 미납 시 대납해 드립니다. 공실클럽 및 제휴사의 광고를 통한 타사 대비 공실률 최소화로 인해 수익률 증가가 가능합니다.